자, 중국의 지리적 여건. 중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위쪽의 북부가 그 황허강 지역 북부가 정치 군사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중부가 경제 중심지,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중심지고, 아래 여기가 해안 지역, 해안 지역. 뭐 그 홍콩 있고 마카오 있고 이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내륙 지역. 이 내륙 지역에 사는 인구가 중국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아주 빈곤한 지역이에요. 그 북부는 황허가 굉장히 범람이 심합니다. 범람이 심하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쌀농사를 짓죠. 쌀농사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그 농사입니다. 밀은 그냥 뿌려놓으면 지가 자라는데 논농사는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황허 범람할 때 관리하려면은 그 주민들을 맨날 동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농사와 범람하는 거 그 관리하는데 인구들을 동원하다 보면은 산업화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잉여 노동력이 있어야지 그 노동력이 산업화로 흡수가 되는데.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이 어느 정도 그 개가 다닐 수 있는 길 역할을 하면서 자본 축적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 양쯔강은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를 굽이 흐릅니다. 그래서 강이 있으면은 그 강 주변에 후배지라고 해서 그 강을 따라서 오가는 뭐 배들이, 그 선원들이 쉬어갈 수 있는 무슨 뭐 여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보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짓지를 못해요.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거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강 역할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가 됐고, 중부가.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 지역은 이제 그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대부분이 이 해안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국에서 이 해안 지역으로 접근하려면 어느 정도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안 지역은 바깥쪽하고 더 가깝습니다. 나라 밖의 그 세력들과. 그 세력들로부터 뭐 식량도 수입하고 에너지도 수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분리 독립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리고 내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중국의 인구 절반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이 큰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돈. 뇌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최대 4개 국영은행에 예치된 저축액의 4분의 3이 중국의 공산당이 추진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이용이 돼요.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축을.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주로 우리가 그 중국의 고위 간부들 저 자식들이 뭐 패자방 이런 데 있는 애들이 하는 대기업이라서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아주 건실하고 그 다음에 장래가 유망한 무슨 중소기업 같은 데는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치계와 연줄이 있는 대기업들한테 융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대출 모델이 아니라 보조금 체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행들에서 그 기업의 뭐 장래가 유망한지를 보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안 갚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율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고리를 깨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왜냐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고,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불만이 없고 동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효율성이 없어도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빚을 지면은 그거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갚고 계속 대출을 받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계속 수여를 해줘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중국의 금융 체제는 거의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중국 경제 전체가 미국이
그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겼죠.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 전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융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금융 지원을 중단하면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더 이상 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맘대로 살게 되죠. 두 번째 중국의 악몽, 인구구조. 그 인공지능이 중국 사람들한테 가장 바라는 중국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살기 힘든 나라예요. 지금 한자녀 정책 아시죠?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부유해지지 않았는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고령화가 됐고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와중에 고령화가 됐다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양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나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청년층이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싼 잉여 노동력도 고갈돼 가고 있죠.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중국은 제조업에 나간데.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주도 성장 동력도 약해지죠. 그리고 수출에서 내수를 전환을 하려고 해도 인구수가 줄어드니. 그래서 2019년 올해에 미국의 평균 연령을 중국의 평균 연령이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는 유럽도 뭐 엉망진창이죠. 유럽보다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되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 지금 그 자유무역 체제가 와해되면은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중국은 경제의 3분의 1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GDP의 15%가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교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는 다 접근할 수 있어도 중국이 미국 시장에만 접근이 차단되면은 20세기 초에 미국이 겪었던 경제 대공황 3개를 한꺼번에 겪는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원자재 석유 수입국이죠. 워낙 그 제조업이 방대하니까. 그런데 이 중국도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긴 바닷길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원유 해오는 그 경로 바닷길에 이렇게 나열된 나라들이 다 중국의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국은 그리고 그 바닷길, 중국이 원유를 들여오는 그 바닷길 경로에 위치해 있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적대적이고 중국보다 다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이 자기네 공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봉쇄할 만한 능력은 갖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못 본 척하는 사이에 일본이 꼬물꼬물 위협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고령화돼서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석유와 원자재를 확보하고 판매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무역의 의존도는 중국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훨씬 덜 절박합니다. 이게 지도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남쪽입니다.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노란색과 주황색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미국의 동맹입니다.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예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소련을 봉쇄하려던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래서 악몽 실현의 중국.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내륙 지역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전기가 끊기고 그다음에 비료가 있어야지 그 식량을 생산하죠. 비료도 끊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사 가자 그러고 북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그다음에 중부와 남부 해안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끊기게 되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자기네를 통제하려는데 반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접근하고 자본과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바깥 세력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난 섬에서 상하이까지 그 해안 지역을 남쪽 해안 지역을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도시 국가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군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북부, 정치와 군사력을 쥐고 있는 북부의 중앙정부, 베이징이 해야 할 일은 일단 한 나라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는 식량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량 생산을 장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 독립하려는 남부와 중부를 틀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륙에 아까 내륙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지역 난민들이 북부로 대거 몰려오지 않도록 이주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동부를 노리는 일본, 중국이 북동부를 일본이 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석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만주의 쌀 생산지도 있고 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만도 벅찬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셰일 산업은 이제 셰일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세 가지 대격변 가운데 마지막 겁니다. 첫 번째가 자유무역 체제 붕괴,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두 번째가 인구 구조의 격변이었고 마지막으로 셰일 산업,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셰일 산업은 아주 미국적인 산업입니다. 일단 북미 셰일의 특징은 셰일에는 해양 셰일과 호상 셰일이 있어요. 호상 셰일은 호수에 만들어진 셰일이고 미국에 있는 셰일은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여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특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연대에 걸쳐서 이렇게 퇴적된 그런 층이 있는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개발한 셰일 채굴하는 기술은 다 해양 셰일에 집중되어 있는 해양 셰일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상 셰일에는 적용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앞으로 호상 셰일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한 20년은 걸린다는데 그것도 20년 후에 기약이 없는 겁니다. 보장된 건 아니고. 두 번째, 셰일 산업이 미국적인 산업인 이유는 양적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숙련 기술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굉장히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그런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셰일 채굴하는 데 가보면 각 유정마다 각 유전마다 그리고 같은 유전에 있는 유정끼리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정을 채굴할 때는 다른 유정과 달리 임기응변이 강해야 돼요. 다른 유정에서 채굴한 방식을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파쇄할 때, 층을 파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에다가 화학 제품 섞는 거, 그것도 비율도 아주 미묘하게 다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지질학, 유체역학, 야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엔지니어는 양적, 질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포진한 중소기업이 수천 개에 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셰일 산업은 현재 축적된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가 축적해놓은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축적해온 숙련 기술을 모방하려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5년 동안 시추된 그 셰일 시추 유정의 99%는 미국에서 시추됐습니다. 세 번째, 세계 유일의 사유재산권 보호 체계. 이게 뭔 말이냐? 우리도 사유재산권 있는데 요즘엔 다 뺏기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들이라도 미국을 빼고 전 세계는 지주가 자기 땅 밑에 묻힌 거에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유일하게 지주가 자기 땅 밑에 파묻힌 것도 그 지주 소유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유 토지 비율이 미국 전체 토지의 3분의 2에 달해요. 그래서 셰일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방정부의 세수도 늘어나죠. 그래서 셰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민간 지주 같은 경우에는 셰일 기업이 지주를 찾아와서 야 너네 땅 밑에 셰일이 묻혔다. 우리 발굴 좀 하자 그러면은 그 수익의 12.5%를 지주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그 인센티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민간 소유지에서 셰일을 개발하는데 시추 허가증을 얻으려면은 이틀이면 충분해요. 그 이틀은 토요일, 일요일 다 합해서 이틀입니다. 금요일에 신청을 하면 일요일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셰일을 개발하려면 무려 시초허가증이 나오기까지 220일이 걸려요. 공무원들 진짜 고단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에서 생산되는 셰일 석유는 미국의 전체 생산량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깊고 유동적인 자본시장. 자본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본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은 한 분야의 대출이 쏠리면은 나머지 분야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2007년에 셰일 개발과 본격적인 개발과 동시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대출을 받을 기업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본들이 셰일 산업 개발하는 시장으로 쏠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18개월 동안 셰일 채권이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 역할을 했어요. 다섯 번째, 기관시설. 이거는 기관시설은 뭐 미국만큼 촘촘하게 가스관이 설치된 이미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지금도 여전히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셰일이 매장된 지역, 셰일을 생산하는 지역과 셰일을 소비하는 지역 인구 밀집지가 상당히 가깝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 좀 꺼주세요. 이 5가지 조건 빼고 조건들 가운데 셰일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달성하기 쉬운 조건이 시간과 돈인데 이 돈이 이게 쉬운 조건인데 이 쉬운 조건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 왜냐하면 기관시설을 구축하는데 수십 년 동안 수십조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셰일 매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천연가스, 이게 천연가스일 겁니다.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미국보다 많아요. 중국이. 근데 호상 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게 수치가 좀 제가 딴 데서 본 걸로는 셰일 오일 매장량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많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러시아보다 미국이 많은 걸로 나왔네요. 연두색. 어쨌거나 비슷비슷합니다. 러시아하고 셰일 오일 매장량은. 어쨌거나 이런데 근데 왜 다른 지역은 개발을 못하느냐? 앞서 열거한 뭐 인지니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매장지가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동토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이게 여름이 되면 눅눅해져 갖고 겨울에 개발해야 되는데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계절적으로도 매장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부족하고, 당연하죠. 못 사는 나라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천연가스 사업이 국영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얄팍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그러니까 그 개발 유망한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해안가죠. 해안가, 중남부. 근데 개발 가능성이 낮은 이유. 여기가 셰일을 개발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독립하려고 하겠죠. 근데 중국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개발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이런 자연적인 그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만은 셰일이 확인은 안 됐지만 굉장히 고품질의 셰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페르시아만에 있는 산유국들은 이걸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만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셰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장지가 허허벌판, 황무지 사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셰일가스가 나와서 그거를 운송을 하려면 가스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막의 모래는 항상 지형이 바뀌죠. 그래서 가스관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어느 정도 풍부하고 고도의 숙련 기술도 있고 등등 되지만 셰일 매장지와 소비지가 지나치게 중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화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인데 루브르 박물관 바로 밑에 셰일이 있다면 그거 개발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환경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지주의 지하 광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셰일 산업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가격, 전기료 등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미 순수출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순수출국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수입은 하지만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아마 전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미국이 페르시아만 석유를 수입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수입하는 총량의 거의 4분의 1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수입량의 절반은 미국이 멕시코만에 저장해두고 유사시에 동맹국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예비용이었지 국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 산업이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페르시아만의 정세가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정세가 더 이상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유가와 북미의 유가가 디커플링, 서로 연결돼 있던 게 분리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북미는 이제 자급자족이 되니까 세계 유가가 아무리 출렁이든 상관없이 자기네 국내에서 채굴한 그 에너지를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세계 에너지 유통 경로, 바닷길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브레튼-우즈 협정할 때는 바닷길을 통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에너지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소련을 봉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에너지도 자급자족이 되고 봉쇄할 소련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을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헐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미국 중심적 특성이 가장 옅은 시기입니다. 가장 약한 시기예요. 30년까지가. 그래서 30년까지는 지금까지의 냉전 시대의 질서를 씻어내고 새 판을 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발생할 사건은 이제 세계가 브레튼-우즈 체제가 남긴 찌꺼기를 서로 가지려고 이제 아귀다툼을 하게 되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시장 확보하려고 왕단임을 쓰게 되죠. 그리고 해군력을 증강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는 허약한 체질과 치명적인 약점이 다 노출됩니다. 유럽연합도 굉장히 취약해요. 인구 규조가 붕괴되고 있고 유럽연합도 그다음에 그동안 그 유럽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데 그 대출을 해줘서 흥청망청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그래서 금융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러시아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구가 그 HIV 감염률도 높고 낙태율이 높아서 지금 폭망하고 있고 남성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59살인가밖에 안 돼요. 러시아는 러시아 그 보드카를 하도 마셔갖고 근데 미국은 여전히 내수 시장이 거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자급할 수 있고 인구 구조도 튼튼해요. 아까 말씀드린 15년 허리띠만 질끈 졸라내면은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이비부 세대 가장 나이 많은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재정 불균형도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나라의 재정 부담이 덜게 되니까. 그래서 2040년이 되면 미국의 평균 연령은 40인데 중국의 평균 연령은 47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한물간 나라로 취급하게 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조차도 이제 유럽 뒤를 이어서 인구 구조가 붕괴되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의 세계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이 인위적으로 유지해온 그런 질서가 평화를 유지시킨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그동안 미국 덕분에 지정학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정학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성장, 에너지 수입형 국가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나라. 그래서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격변, 고령화 되니까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주도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본 창출되는 자본도 줄어들고 정부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고령화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만인에 대한 투쟁 서로 원자재 에너지 시장 확보하려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제국 시대처럼 식민지를 거느리고 국가의 위상이나 부귀영화 사치품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건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의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상 일에 무관심했던 초강대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바다의 절대 강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입하고 싶은 데 가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딴지를 걸 나라는 전무해져요.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이탈하는 거는 이탈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탈할지가 문제입니다. 이탈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근데 언제 이탈할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서서히 이탈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나마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의 미국은 반드시 곁에 둬야 할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도 경제 성장이 가능한 큰 시장은 거의 유일해요.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미국 시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 금융체제가 부실한 지역에서 탈출하는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은 자본시장이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안 그래도 풍부한데. 그리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공격 대상을 찝어갖고 손보는 그런 해양 국가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해군력을 다 합한 거에 3배의 해양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초대형 항공모함이 12척인데 나머지 3개 다 합해서 한 척입니다. 그 한 척도 미국의 아주 가까운 동맹인 영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 불가능한 거는 미국이 서서히 이탈할 것인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탈할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쯤 됐죠? 4시 52분. 자, 달러 디플로마시. 앞으로 다가올 무질서 시대의 달러 디플로마시라는 거는 달러 외교인데, 이거는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력을 이용해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이 달러 외교를 펼칠 지역은 이 점선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미와 중남미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지역.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 빗살무늬 지역은 앞으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화약고예요. 페르시아만 지역. 이 지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앙숙관계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가 주로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죠.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관계는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관계보다 더 나쁘대요. 그렇게 앙숙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없다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에 에너지 공급처로서 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긴 정말 마법의 왕국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아니었으면은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을 나라예요. 근데 이제 브레튼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란이라는 적대적인 나라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지금까지 25만 명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1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기간도 1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항상 사우디아라비아가 종교적 종주국, 메카가 있죠. 종주국으로서 누리는 그 권위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유전을 굉장히 탐내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이란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이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면. 그다음에 이 지역은 러시아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군대도 줄어들죠. 군인 수도. 그러면은 러시아는 막강한 육군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유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안정적인 국경을 확보하려면은 자기네가 본래 있던 지금 국경 지역에서 벨로루스나 뭐 이런 옛 소련 공화국 있죠. 그 소련 공화국들을 다 점령하고 크리미아 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고 폴란드까지 진출해야지 안정적인 국경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유럽은 가만히 있냐? 당연히 안 그러죠. 폴란드가 스웨덴 북유럽 나라들이 강소국입니다. 군사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그다음에 영국까지 연합해서 러시아에 맞설 것이라고 이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전부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원자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싣고 자기 나라까지 가려면 뱃길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뱃길을 오가는 중에 서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차지하려고 원유라던가 원자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남미 지역을 달러 외교의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옛날부터 중남미 지역의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 다른 대륙의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뒷마당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중요해요. 중남미 지역은. 그래서 요즘에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개입하고 있죠, 미국이. 중남미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제가 엉망이고, 그래서 경제 난민이 발생하면 전부 미국으로 올라옵니다. 저번에 캐러밴이라고 아시죠?
중남미 지역에서 대거 걸어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 그런 경제 난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중남미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게 미국의 안보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달러 외교를 펼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중국을 봉쇄하는데 이 바닷길을 쭉 따라 있는 나라들을 전부 매수해야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는 앞으로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망한 지역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이에요.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지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왼쪽에 국가별 평균 연령을 보십시오. 한국이 일본의 2위입니다.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거의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국이 살 길은 딱히 이게 살 길이라고 저자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주변 국가들을 요리하는데 상당한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미 성향이 심한 나라였는데 2010년에 중국이 내정에 간섭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강대국이라면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요. 미국 대신에 여기서.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인 동반자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은 요새 미국하고 아주 꿍짝이 잘 맞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라카 해협인데 그 중동에서 들어오는 그 화물선들이 전부 여기를 통과해야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에 존재하게 된 나라입니다.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처리하는 세계 그 에너지와 상품의 물동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폭망할 것 같지만 미국이 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을 이용해서 이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여기 못 지나가게 하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동남아는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미 도시화가 다 진행돼 있기 때문에 잉여 노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주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미국이 지금 달러 외교를 하는 지역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이 달러 외교를 펼치게 되는 이 지역에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얹혀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붙지 못해서 안달이죠. 자, 이게 저자가 제시한 최선의 방법인데 사실상 작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제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 일단 미국이 중국을 무릎을 꿇리고 더 이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미국 앞에 무릎을 꿇은 중국이라도 역시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이 되는 나라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시간 반에 걸쳐서 아주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열강을 해주신 우리 홍지수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